자,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곰곰이 똑똑히 학생들 모두 반가워요. 경제가 갑자기 엄청난 호황을 맞거나 아니면 반대로 깊은 불황에 빠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도대체 그때 경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의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경제가 어벤져스의 헐크처럼 갑자기 막 엄청난 힘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반대로 앤트맨처럼 순식간에 확 쪼그라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엉뚱한 상상 같죠?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런 갑작스럽고 강력한 변화를 충격, 영어로는 shock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총수요 충격이라는 녀석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나라 전체의 씀씀이, 그러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다 합친 총수요가 갑자기 빵 하고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움직이게 될까요? 자, 바로 이 그래프가 모델 우리 이야기의 핵심 지도입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세로축은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가로축은 경제의 전체 생산량, 바로 국민소득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경제가 이 지도 위에 1번 지점에서 출발해서 충격을 쾅 받은 뒤에 2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3번 지점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인 1번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곡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게 바로 경제가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국민소득은 10조 달러, 인플레이션은 2%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돈을 막 쓴다거나 아니면 수출이 대박이 나서 나라 전체의 씀씀이가 확 커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총수요 곡선 AD가 오른쪽으로 쓱 이동하면서 경제는 단기적으로 2번 지점으로 점프를 해요. 자, 보세요. 국민소득은 11조 달러로 늘었고 인플레이션도 3.5%로 올랐죠. 일시적으로 경기가 과열된 짧고 달콤한 호황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호황, 영원할 수는 없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월급 올려주세요 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단계 총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쑥 이동하면서 경제는 결국 3번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생산량은 원래 수준인 10조 달러로 돌아왔는데 인플레이션만 5%로 영구에 높아진 상태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경제가 스스로 원래 생산량으로 돌아오는 이 힘, 이걸 바로 자기조정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재미있는 현실 세계의 생생한 사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총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부정적 총수요 충격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요. 바로 1980년대 폴커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벌였던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왼쪽 이론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볼커의 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내는 것과 같았어요. 경제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은 줄고 실업은 드러나는 침체를 겪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실제 데이터를 보세요. 어때요?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의 결과가 숫자로 딱 나타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충격은 자연재해처럼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두 자릿수로 미친 듯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것이었고 방법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경제 전체의 수요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거였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1980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13.5%에 달했습니다. 와, 13.5%?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1년 만에 13% 넘게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볼커가 왜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1982년 실업률은 9.7%까지 치솟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황을 감내해야 했던 정말 엄청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죠.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요, 마치 펀치를 3번이나 연달아 맞은 격이었어요. 3단 콤보처럼 연이은 부정적 총수요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자, 여기 2000년대 초의 데이터입니다. 어때요? 방금 본 불커 시대와 똑같은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실제 데이터에서도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모습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충격의 원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2000년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고요. 2001년에는 9.11 테러가 미국 본토를 덮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엔론 같은 거대 기업의 회계 부정 스캔들까지 빵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충격들의 결과는 실업률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0년에 4%에 불과했던 실업률이 불과 3년 만에 6%까지 치솟았죠. 이 2%포인트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론부터 실제 역사적 사례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총수요 충격은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 즉 자기조정 기능을 통해 원래의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생산량은 돌아오지만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 수준은 영구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배운 것처럼 경제는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 충격이 닥쳤을 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저 지켜보면서 가만히 두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슈퍼맨처럼 개입해서 그 고통의 기간을 확 줄여줘야 할까요? 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 우리의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어요.